김성환의 시사야. 요즘 정치권을 보면서 한숨 쉬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미래통합당이 자매정당이라고 부르는 미래한국당이 원내 교섭단체 지위를 획득했습니다. 선거 보조금 지급 마지막 날인 어제 통합당 의원 3명이 한국당으로 이적하면서 현역 의원 20명이라는 교섭단체 요건을 채운 건데요. 이로써 미래한국당은 61억 원이 넘는 정당 보조금을 받게 됐습니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세금 도둑질이라는 비판이 나오는데요. 청취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4월 총선을 앞두고 여야는 각각 비례위성정당을 띄우면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취지를 무색해했습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대한 의견이 다를 수 있다는 점에서 여러 해석이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가 보조금을 더 받기 위해 하나의 정당을 둘로 쪼갠 것에 대해선 어떤 이유를 대더라도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정치적 타협과 창의력은 이럴 때 발휘하라는 게 아닐 텐데요. 4월 총선에서 유권자가 어떤 심판을 내릴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시사평론가 김성환입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으면서 정부가 모든 입국자에 대해 2주간 자가격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잠시 후 뉴스야에서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보는 인터뷰 시간에는 전문가와 함께 오늘 발표된 긴급재난지원금의 실효성을 살펴보겠습니다. 김성환의 시사에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오늘 방송 내용과 관련해 의견 있으신 분들은 문자 보내주십시오. 당첨된 분들께는 모바일 상품권 보내드릴 텐데요. 참여하실 번호는 샵 9730이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콩 게시판을 통해서도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고요.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시청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그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오늘 놓쳤던 뉴스 꼼꼼히 정리해드리는 뉴스야 시간입니다. 김민하 시사평론가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먼저 코로나19 현황부터 살펴볼까요?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어제보다 78명 늘어서 모두 9,661명이 됐는데요. 이 검역 과정에서 발생한 13명을 포함해서 해외 유입 사례가 29명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역별로 서울이 16명, 경기가 15명, 대구가 14명인데 수도권이 이게 가장 많은 이유가 해외 유입 관련 사례가 이제 많아서 그렇다고 하고요. 네. 사망자는 0시 기준으로 발표된 정부 공식 통계가 전날보다 6명 늘어난 총 158명인 건데 오늘 4명의 사망자가 추가로 발생해서 누적 사망자 수는 162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완치에서 이제 격리 해제된 환자 수가 195명이 증가해서 5,228명이 됐는데 그런 완치율은 54.1%로 높아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전체 확진자 가운데 해외 유입 사례가 한 3명 중 1명꼴 정도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정부가 내 외국인을 막론하고 모든 입국자에 대해서 2주간 자가격리를 실시하기로 했죠. 그렇죠. 모든 국가에서 입국하는 내외국인에 대해서 이제 모레 0시부터 입국 후에 14일간 자가격리를 실시하기로 했는데요. 입국자 가운데 유증상자는 공항에서 진단검사를 받고 양성 판정이 나오면 병원이나 생활치료센터로 이송을 해서 치료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음성 판정이 나올 경우에도 14일간 자가격리를 하게 되고 이 단기 치료자는 시설에 격리가 되는데요. 그리고 이제 뭐 무증상 입국자 이런 경우가 있는데 내국인은 유럽에서 입국했을 경우에 14일간 자가격리 후에 3일 내 진단검사를 실시를 합니다. 그리고 기타 국가에서 입국했을 경우에는 14일간 자가격리 후에 증상이 나타나면 진단검사를 받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무증상 외국인의 경우에는 유럽에서 입국했을 경우에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나머지 국가에서 입국했을 경우에는 모두 14일간 자가격리를 실시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다만 이제 단기 치료자 가운데 국가 공익을 위한 목적으로 입국한 경우는 자가격리에서 제외된다고 하고요. 그리고 해외에서 입국한 사람에 대한 검사비와 치료비는 이 국가가 지원을 하고 개인의 선택에 따른 입국의 경우에는 생활비는 지원하지 않는다라는 게 이제 원칙입니다. 그리고 이제 해외 입국자가 격리 규정을 지키지 않으면 마찬가지로
마찬가지로 감염병 예방법 위반에 적용을 하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외국인의 경우에는 강제 추방까지도 가능하게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자가격리라고 하지만 자가격리를 지키지 않는 사례들이 나오잖아요.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차라리 다 막아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얘기가 끊임없이 얘기가 나오긴 하는데요. 일단 정부가 이렇게 자가격리를 할 경우에 그만큼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정부는 이 정도면 관리할 수 있는 규모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건가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어제 저녁 6시 기준으로 코로나19 자가격리 중인 사람 모두 14,009명인데 여기에 대해서 사실 자가격리자 수가 최고로 많았을 때가 한 34,000명 정도에 달했는데 그거에 비하면 지금은 지자체에서 충분히 관리 가능한 숫자이다라는 게 이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설명입니다. 근데 코로나19 접촉자로 분류돼서 2주간 자가격리를 했던 김강립 중대본 1총괄 조정관이 오늘 업무 복귀했잖아요. 근데 브리핑 자리에서 자가격리 경험에 대한 언급을 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자기가 이제 자가격리를 해보니까 일상에서 당연히 이제 불편함도 있고 또 심리적으로 많은 이제 어려움을 겪는 그런 시간이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는 지지하고 이해해 주는 게 방역의 가장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경험을 했다. 그러면서 국민 여러분께서도 모두가 함께 살아가는 것이다. 이 점을 인지를 하고 우리의 일상을 조속히 복귀할 수 있도록 함께 하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이게 사실 자가격리하는 사람들도 힘든 거죠, 사실은. 쉽지 않죠, 이게. 예, 그게 지키는 것이 쉽지 않지만 우리 사회 모든 다른 사람들한테 감염을 또 시킬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좀 힘들더라도 참아줘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이걸 뭐 정부가 강제로 시킨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네. 우리 스스로가 사실은 다른 사람과 함께 살아가는 사회에서 지켜야 될 어떤 원칙이다. 이 점을 좀 마음에 두고 사실 해야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기도 한 거죠. 네. 근데 그런 것들을 사실 뭐 사람이라고 하는 게 뭐 여러 가지 유혹에 빠질 수는 있는데 그걸 좀 철저하게 지켜주는 것 또 어겼을 때 사회적인 또 나름 처벌이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자가격리 지침을 어긴 영국인에게 법적 대응 방침을 정부가 밝혔어요. 그렇습니다. 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고도 외부 활동을 하는 등의 자가격리 지침을 어긴 30대 영국인에게 정부가 이제 손해배상과 치료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수원에서 27번째로 확진된 영국인의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정부는 수원시하고 수원시 보건소에 이제 인적사항 등의 관련 자료를 요청해 놓은 상태이고 이미 이동 동선 등에 공개된 자료들을 토대로 해서 법무부에서 조사에 착수한 상황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 이제 해당 영국인의 행위가 불법에 해당한다고 결론이 나오고 그다음에 뭐 국가 손실을 유발했다고 인정이 되면 손해배상은 물론 치료비 청구 검토가 가능한 것이고 또 현재 이제 이 영국인은 이제 입원 중인 상황이라고 하는데 소환 가능한 상태가 이제 될 경우에 직접 조사해서 위반 사유 등을 들을 예정이라고 하고요. 그 결과를 놓고 강제 추방이나 입국 금지 여부 등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제주도 관광을 강행해서 논란을 빚었던 미국 유학생 확진자 모녀에 대해서 제주도가 오늘 손해배상을 청구했어요. 그렇습니다. 제주도가 오늘 제주지방법원에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미국 유학생 모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장을 냈는데요. 방역당국인 제주도에 1억 1천만 원, 식당과 개인 등에게 100만 원에서 1천만 원까지 총 2,200여만 원 등 총 합치면 산정 피해 금액은 1억 3천여만 원인 것으로 소장에 적힌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지난 15일에 입국을 해서 정부의 자가격리 권고 대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4박 5일 동안 제주를 관광을 해서 이게 이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라는 게 제주도의 손해배상 청구 이유인데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좀 강력 대응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 원희룡 제주도지사의 입장이 이런 법적 과정에 이제 강력하게 이제 반영이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지금 강남구청이 그 유학생의 어머니 동선은 공개했는데 그 유학생의 동선은 또 공개하지 않았어요. 이게 어느 쪽이 맞는 겁니까? 그리고 지금 강남구청은 공개 의무가 없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것도 맞는 얘기입니까? 이 강남구가 제공한 확진자 이동 경로를 쭉 보면은 이 미국 유학생 이 A 씨는 지난 15일 날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한 이후에 20일부터 24일까지 4박 5일간 제주 여행을 다녀왔다는 건데 이 입국한 날인 15일부터 이 18일까지 사흘간의 동선은 파악이 되지 않고 있다라는 게 강남 구민들 사이에서는 어떤 불안함을 만드는 그런 요소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 A 씨의 동선 그냥 19일부터 지금 게재가 되어 있는 건데 반면 어머니 B 씨의 동선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A 씨가 입국한 15일부터 확진일까지의 행적이 다 나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근거로 해서 사실 강남 구민들이 이용하는 온라인 커뮤니티나 SNS 등에는 뭐 이 기간 동안 이 유학생 A 씨가 뭐 고교 동창 모임을 나갔다라든지 어떤 뭐 대치동 등에서 뭐 과외 활동을 하는 뭐 이런 것들을
검사를 해서 2차, 3차 감염이 뭐 우려가 있다든지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온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것에 대해서 사실은 좀 더 이제 뭐 어떤 부처의 차관의 뭐 가족이다. 그래서 이제 강남구가 봐주고 있는 거다. 뭐 이런 네. 얘기들도 지금 나온다고 하는데 일단 이 뭐 고위공직자의 뭐 가족설에 대해서는 이 중기부가 어제 이제 직접 입장 자료를 내고 허위다라고 밝히기도 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A 씨의 19일 이전 동선에 관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공개 의무가 없다는 게 이제 강남구 입장인데요. 지난 14일에 중앙방역대책본부가 각 지자체에 배포한 정보 공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공개 대상 기간은 증상 발생이 있기 하루 전부터 격리일까지인데 역학조사 결과 최초 증상이 나타난 게 20일이기 때문에 19일부터 동선을 공개하는 것이 맞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유학생의 어머니 동선이 공개가 된 거는 그건 강남구청에서 잘못한 거네요. 만약에 이것과 같은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라고 하면 뭐 그런 얘기도 될 수가 있는데 이 증상이 그러면 나타난 게 언제냐라는 거를 다시 한번 이제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만약에 강남구청의 얘기가 맞으려면 어머니 동선도 공개가 안 돼야지 맞는 건데 한 사람은 공개하고 한 사람은 동선을 공개하지 않으니까 여러 가지 불필요한 논란이 또 나오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한편으로 듭니다. 그리고 해외 유입도 문제지만 계속해서 집단 감염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서울 구로구 만민중앙성결교회에서 최소 26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오면서 이런 이제 상황들이 어떤 또 다른 뇌관이 될 것이다. 이런 우려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 이 만민중앙성결교회와 관련해서 서울에서만 이제 20명 확진 판정을 받은 것이 있고 또 인천과 경기도에서도 이 교회와 관련된 확진자가 각각 한 명씩 나오고 있어서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인 상황인 것이죠. 그리고 이제 또 이 관악구에서 코로나19 추가 확진자 4명이 발생을 했는데 이 사람들도 다 만민중앙성결교회 신도인 것으로 확인이 되면서 계속 이제 확진자가 늘어나는 추세이다. 이런 내용들이 계속 이제 전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그 이 교회 확진자들의 경우에 방금 말씀드린 대로 또 다른 이제 공간에 가서도 계속 이제 2차 감염을 일으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금천구에 위치한 뭐 SK 트윈타워 5층 제조업체에서 근무를 했는데 뭐 구내식당에서 점심 식사를 하다가 뭐 감염이 된다든지 이런 상황들이 연결되고 있기 때문에 다른 공간에서 또 다른 집단 감염이 우려가 되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게 사실 집단 감염 우려 때문에 뭐 주말에 교회에서 예배를 하는 거 좀 자제해 주십시오라고 정부에서도 계속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정광훈 목사가 이끄는 사랑제일교회에서는 계속 지금 예배를 강행하고 있어요. 서울시가 이거 못하게 한 거죠? 그렇습니다. 서울시가 이런 현장 예배를 하는 것에 대해서 좀 행정 명령을 내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좀 예배를 강행을 해서 지금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서울시가 파악한 어떤 내용에 따르면 지난 주말에 총 1,817곳의 교회가 현장 예배를 했다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고 그 일주일 전인 22일에는 현장 예배를 한 교회가 2,209곳이었는데 392곳에 대해서 현장 예배 중단 결정을 내렸음에도 이렇게 많이 남아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점검에 사실은 경찰과 공무원 등의 2,000여 명의 치안 행정 인력이 좀 투입된 상황인데 이 결과를 보니까 56개 교회에서 방역수칙 위반 사항만 91건이 적발이 돼서 상당히 문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사랑제일교회의 경우에는 특히 현장에서 서울시가 해산을 요구했지만 현장 예배를 강행을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의 예배 주최자와 예배 참석자들을 서울시가 고발을 해서 벌금 300만 원이 부과되도록 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건 다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의 페이스북 글이 지금 논란이 되고 있죠. 그렇죠. 계속 이 페이스북에 글을 쓰는 것들이 여러 논란을 낳고 있는데요. 네. 황교안 대표가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서 페이스북에다가 교회 내 감염이 발생한 사실이 거의 없다 이렇게 썼다가 논란이 일어나자 해당 문구를 삭제를 했습니다. 근데 삭제를 한 것에서 끝난 게 아니라 좀 시간이 지나니까 다시 게재를 해서 또 이게 여러모로 논란이 이제 일어나고 있는데요. 이 내용을 이제 자세히 보면 종교계가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에 전혀 협조하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좀 어떤 종교를 정부나 또 여당이 매도를 하고 있는데 그건 잘못됐다. 그래서 애초에 좀 문제가 된 신천지하고 일반 교회는 다르지 않느냐 이 얘기를 하면서 이제 교회 내 감염이 발생한 사실이 없다라고 한 게 문제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내용을 지웠다 살린 것이 사실은 어떤 좀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좀 추측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애초에 논란이 되니까 황급히 지우긴 했지만 역시 네. 이제 보수 개신교계의 어떤 표심이나 이런 것들을 의식을 해서 이런 메시지를 여전히 살려두는 게 오히려 좀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살린 게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황교안 대표는 이 글에 대해서 일부 교회의 문제를 대다수 또는 전체 교회로 문제로 좀 확산시키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한 것이지 뭐 다른 의도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지금 중요한 거는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코로나 대응에 힘을 모으는 거 아니겠느냐 이런 취지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대구 봉쇄는 하지 않았는데 대구 봉쇄라고 하는 표현도 들어가서 그것도 좀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게 지금 SNS 글을 수정하면 수정한 기록이 다 남잖아요. 페이스북의 경우엔 그렇습니다. 네, 근데 그 수정한 내용들이 계속 수정한 게 그냥 다 기록으로 볼 수 있는 상황이라면서요. 그렇습니다. 왜 그러면 삭제를 했다가 다시 또 그걸 또 똑같이 그 표현들을 올렸는가. 그것 때문에 사실 정치적 논란이 좀 더 커지는 측면도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페이스북에 글을 쓸 때 정치인이라면 좀 신중하게 적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고요. 사실 이게 페이스북에 어떤 표현을 썼느냐 안 썼느냐 또 수정을 했느냐 안 했느냐 지웠다 살렸느니 뭐 이런 얘기들이 사실은 좀 소모적인 측면이 있어서 이런 논란을 애초에 안 만드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좀 다른 나라 상황도 좀 심각하니까 좀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미국과 일본의 코로나19 확산세가 지금 심상치 않아요. 그렇죠. 역시 본격적으로 지금 진단이 시작이 되니까 확산세가 상당히 빠르게 지금 증가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미국의 경우에 지금 코로나19 감염자가 13만 명을 이제 뛰어넘은 상황인데 지금 감염자가 수백만 명에 달하고 또 사망자도 10만 명이 넘는 이런 상황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경고도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감염자가 급증한 뉴욕과 뉴저지 등에 대해서 이 강제격리 조치 가능성을 언급을 했다가 뭐 철회를 하는 이런 뭐 혼란스러운 상황도 있었는데요. 결국 미 보건당국은 뉴욕, 뉴저지, 코네티컷 등의 3개 주 주민들에게 14일간 국내 여행을 자제하라 이런 여행 경보를 내린 상황이고요. 또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 가이드라인이 지금 미국에서는 있는 상황인데 이것도 이제 한 달 연장을 한 상황입니다. 이게 애초에 트럼프 대통령은 부활절을 전후로 해서 좀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이런 사회적 거리두기 가이드라인이나 이런 것들을 좀 일찍 종료하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었는데 지금 마음대로 되지 않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일본의 경우에도 지금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사흘 연속 100명을 넘어서서 누적 확진자가 2,600명을 넘어섰고 사망자도 이제 66명으로 집계가 된 이런 상황인데요. 이건 역시 그동안 좀 소극적인 어떤 그런 진단을 좀 늘리면서 적극적으로 실시를 하면서 확진자가 크게 늘어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NHK 등의 일본 언론은 조만간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한국, 미국, 중국에 체류한 적이 있는 외국인의 입국을 전면 금지하는 방침을 발표할 것이고 여기다가 더해서 긴급 사태를 선언할 수도 있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 반면 이 가능성이 지금은 상당히 좀 쉽게 얘기할 수는 없다. 단정할 수 없는 상황이다라는 얘기도 같이 나오고 있어서 좀 여론을 파악하는 수준에 들어간 것 같습니다. 또 우리나라가 그 감염자 수가 거의 폭증한다고 얘기가 나올 무렵에 그 미국하고 일본에서도 좀 적극적으로 진단 검사를 실시했으면은 지금과 같은 사태처럼 이렇게 커지지는 않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도 상대적으로 좀 남더라고요. 그렇죠. 그 부분에는 또 제도적인 차이도 있을 것 같은데 우리는 메르스를 겪으면서 사실은 긴급 사용 승인 제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좀 대비를 한 그런 측면이 있는데 미국이나 일본의 경우에는 아마도 이 대비하는 데 있어서 좀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 구조였던 것 같고 거기다 더불어서 정치 경제적 어떤 고려나 이런 것들이 정권에 의해서 됐기 때문에 아마 상황이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네, 좀 빨리 확산세를 좀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또 외국의 문제, 다른 나라의 문제가 강 건너 불구경할 수 있는 상황은 또 아니니까요. 그렇죠. 네. 코로나19의 특징이 그거죠. 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3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했는데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에게 긴급 재난지원금을 주겠다 이렇게 밝혔죠. 그렇죠. 이름이 이제 긴급재난지원금인데 이 내용이 이제 어제도 뭐 뉴스에 많이 나왔지만 오늘 확정이 됐습니다. 그 소득 하위 70% 가구에 대해서 4인 가구 기준 가구당 100만 원을 지급하기로 결정을 했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은 이 취지와 관련해서 모든 국민이 고통받았고 또 모든 국민이 함께 방역에 참여했기 때문에 이 고통과 노력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보상을 해야 된다. 이런 입장을 지금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는 재원은 일단 2차 추경을 통해서 확보하기로 한 상황인데 그래서 신속하게 정부가 2차 추경안을 제출을 하면 총선 직후인 다음 달 중으로 국회에서 처리하도록 할 계획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2차 추경이 이 일정대로 통과가 될 경우에는 정부가 5월 중순 전에 국민들에게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한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70%만 지급하는 거에 대해서도 문재인 대통령이 좀 부연을 했는데 이 정부로서는 재정 여력을 최대한 비축할 필요가 있고 앞으로 또 경제 위기가 얼마나 이어질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서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경제적으로 좀 더 견딜 수 있는 분들이 좀 이해하고 양보해 달라고도 당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소득 하위 70% 가구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아직도 안 나와서 좀 혼선이 있다고 하는 얘기도 있는데 정부가 기준을 지금 만들고 있다고 하니까요. 좀 혼란이 없도록 빨리 기준이 좀 명확하게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정부에서는 긴급 재난 지원금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는데 이전에 재난 기본소득이라고 하는
용어가 계속 등장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일단 정부가 이 기본소득은 아니다라고 지금 강조하는 핵심은 이게 일회성 지원이라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기본소득이라고 하면 주기적으로 좀 주어져야 되는 이런 지원금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지금 상황은 어쨌든 말씀드린 대로 긴급 재난지원금이기 때문에 좀 이례적이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네. 또 기본소득이라고 할 때는 사실 뭐 언급하기에 따라서 차이가 있긴 하지만 이 보편적으로 지급하는 전체 계층에게 지급하는 성격이 있는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이제 지원금의 경우에는 소득하의 70%이기 때문에 이 고소득층을 제외하고 있다 이런 설명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제도를 다른 나라랑 비교하면 이제 미국, 호주와 비슷한 제도이다 이런 설명인데요. 이 지급하는 액수를 기준으로 놓고 보면은 미국보다는 좀 적지만 호주보다는 많은 이런 액수이다라는 설명도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방침에 대한 정치권 반응은 어떻습니까? 일단 더불어민주당은 여당이니까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빨리 이제 추경을 통해서 지급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입장인데요. 네. 미래통합당의 경우에는 여기에 대해서는 좀 재정 건전성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우려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 건전성을 좀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선심성 이 지급이 될 수가 있다. 그리고 특히 총선을 앞둔 시점이기 때문에 좀 정치적으로 좀 유해한 측면이 있다라는 설명이 있었고요. 그리고 지금 70%를 준다는 거에 대해서 소득 하위 70%를 준다는 기준에 대해서 70%라는 범위가 너무 넓다라는 취지에서 그럴 거면 차라리 다 줘라. 그게 아니라면 선택적으로 어려운 계층에만 주는 것이 지금은 맞다. 그것이 실효적이다라는 반론을 또 제기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반면 민생당하고 정의당의 경우에는 기본적인 취지에는 지금 동의를 한다는 것인데 다만 규모나 또 범위에 있어서는 좀 소극적인 측면에서 평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 정의당의 경우에는 이렇게 찔끔 지원하지 말고 더 많이 지원해야 된다는 입장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지방자치단체들은 재난기본소득의 개념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렇습니다. 오늘 이제 전북 군산시가 전체 시민에게 10만 원씩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다라고 이제 기자회견을 열고 밝혀서 좀 화제가 됐는데요. 외국인을 제외한 주민등록상의 군산 시민 모두가 이제 지급 대상이고 정부나 광역지자체에서 각종 재정 지원 사업을 하는 것과 상관없이 이제 중복 지급도 이제 하도록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단기적으로 이게 그냥 소득 지급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역 경제 활성화로 이제 이어져야 되기 때문에 3개월 이내에 군산에서만 사용하도록 하는 선불 카드의 형태로 지급을 한다고 하고요. 이 선불 카드 제작이 완료되는 다음 달 17일을 전후해서 지급을 실시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원은 한 269억 원 정도가 드는데 이건 군산시의 재난관리기금으로 이제 하겠다. 이런 입장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청취자 4404님께서 4인 가족 생계지원금 얘기만 하지 말고 2인 가족 어떻게 되는지도 얘기해 주세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이게 정부가 지원하겠다고 하는 지원금이 가구 숫자에 따라서 그 가구 원 숫자에 따라서 다른 거죠. 그렇습니다. 네.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이상은 지금 100만 원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1인 가구는 40만 원.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한 사람씩 늘어날 때마다 40, 60, 80, 100 이렇게 가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뉴스에 이어가겠습니다. 민주당이 비례연합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이 오늘 선거대책위원회를 출범시켰어요. 그렇습니다. 오늘 이제 선거대책위원회를 이제 출범을 시켰고 우희종 최백운 공동대표와 함께 지난 25일에 당적을 옮긴 이종걸 의원이 상임 공동선대위원장을 맡는다 이렇게 이제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총 8명의 즉 지역구 5명, 비례 3명, 총 8명의 현역 의원이 지금 이제 더불어시민당으로 당적을 옮긴 상황이기 때문에 현역 의원이 다른 당과 이제 계산을 했을 때 세 번째로 이제 많은 상황이고 그래서 정당 투표용지에서 세 번째 칸을 차지하게 된 이런 상황이죠. 그래서 우희종 위원장은 오늘 출범식에서 민주당이 이런 식으로 통 큰 양보를 해줘서 이렇게 좀 이런 상황이 가능해졌다라고 평가를 하면서 반드시 승리해서 의회 권력을 국민에게 돌려주고 이기 촛불 정부를 다시 수립하는 데 역할을 하겠다 이렇게 좀 강조를 했습니다. 네. 근데 지금 또 다른 법여권 비례정당인 열린민주당도 오늘 선대위 출범식을 열었어요. 그래서 열린민주당은 상대적으로 뭐 어떤 공약 발표라든지 1인 미디어를 활용한 어떤 간담회 이런 것들에 좀 방점을 두고 있는데 일단 오늘 이제 선대위를 출범시키고 이에 앞서서 어제는 경남 김해 봉하마을을 찾아서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를 했고 오늘 이제 국립현충원을 이제 방문을 하는 이런 일정을 소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출범식에서 손혜원 최고위원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적 거리두기에
중계의 일환으로 유튜브를 통한 중계를 기본으로 해서 이번 선거를 온라인 유튜브 선거를 만들도록 하겠다 이렇게 언급을 했는데요. 역시 지금 좀 관심이 모아지는 부분은 더불어시민당, 더불어민주당, 열린민주당 이 관계들 아니겠습니까? 네. 열린민주당은 계속 이제 총선 이후에 어떤 더불어민주당하고의 연대 연합 또는 뭐 이런 가능성들을 언급을 하면서 지금 어떤 동맹 관계이다. 뭐 우리는 효자가 될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지금 이근영 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이 오늘 라디오 인터뷰에서 한 말을 보면은 열린민주당하고는 관계가 없다라면서 더불어민주당은 적자도 아니고 서자도 아니고 뭐 효자라고 한 그 손혜원 최고위원의 이 발언에 대해서 우리는 그런 자식을 둔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반박을 하는 이런 상황이 이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열린민주당 쪽에서는 우린 민주당의 효자다. 근데 정작 민주당 쪽에서는 우린 그런 자식을 둔 적이 없다. 네, 좀 서글픈 얘기이죠. 네. 근데 이게 정치권에서 네. 어떤 노선이나 가치를 두고 논쟁을 할 수는 있지만 사실은 서로 간의 관계에 대해서 뭐 효자냐 서자냐 뭐 네. 불효자일 수도 있는 것 같고요. 어떤 관계에서는 불효자는 좀 안 좋지만 어쨌든 그런 걸 가지고 논쟁을 하는 게 저는 좀 약간 서글픈 기분입니다. 네. 예, 뭐 참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근데 열린민주당은 어제는 봉하마을을 찾아갔고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하지 않았습니까? 오늘은 국립현충원을 방문했는데 이런 행보 어떻게 봐야겠습니까? 어제 그 봉하마을 찾아갔을 때 권양순 여사를 못 만났다고 하죠? 열린민주당 쪽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이제 일들이 사실은 서로 간의 어떤 그런 관계에 대한 밀고 당기기 뭐 이런 차원에서 이제 일어나는 일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열린민주당은 계속 과거로부터 이제 이어지는 참여정부와 그리고 지금 문재인 정부의 어떤 적자다 이 점을 강조하고 싶은 행보를 계속 이제 보이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이제 그 더불어시민당 등등은 그게 아니다. 우리가 공식적인 비례연합 정당이다라는 점을 보여주고 싶어하는 그런 갈등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지금 민주당하고 열린민주당이 이렇게 서로 간에 갈등을 하고 있는 건데 민주당의 뭐 이른바 비례용 위성정당이라고 불리는 더불어시민당이 민주당한테는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열린민주당이 득표를 많이 하게 될 경우에는 민주당한테 또 손해를 끼치는 일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렇죠. 이 관계 이게 총선에 전반적으로 도움이 되는 겁니까?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일단 여러 가지 층위에서 이제 유불리를 판단할 수가 있겠는데 말씀하신 더불어시민당이 득표가 이제 좀 줄어드는 경우에는 더불어시민당에 지금 후순위로 배치가 되어 있는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에서 파견된 이런 비례대표 후보들이 당선될 가능성이 이제 줄어들게 되는 것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더불어시민당과 더불어민주당이 우려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리고 이제 열린민주당이 그래서 이제 좀 득표를 많이 할 경우에 국회에 이제 더 많은 이제 비례대표 의원들이 진출시킬 경우에는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 또 곤란할 수가 있는 게 이분들이 사실은 더불어민주당에서 어떻게 보면 공천을 못 받은 분들일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실제로 배제된 분들이 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분들이 우회적으로 국회 진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은 좀 평가하기가 좋지 않다 이런 입장을 얘기하고 있는 게 또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선거 이후에 국회 운영 과정에 있어서는 장기적으로 사실 열린민주당이 또 존재하는 게 넓게 보면은 국회 운영상에서는 더 유리할 수도 있다라는 여러 시나리오들은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또 일각에서는. 그래서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는 사실은 그렇게까지 뭐 큰 손해라고 봐야 되는가 그것에 대해서 의문이다라고 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네. 이제 통합당 얘기도 좀 해보죠. 어제 열린 김종인 총괄 선대위원장의 기자회견 내용. 그러니까 코로나 예산 100조 원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이 기자회견 내용을 두고 여러 가지 논란이 일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뭐 본인의 어떤 인생의 마지막 노력으로 나라가 가는 방향을 반드시 되돌려 놓겠다면서 국회의사 과반 정당을 이제 미래통합당과 등등으로 만들어서 6월 개원국회 개시 한 달 만에 이제 코로나 비상경제 대책을 완결에 제시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그 내용이라는 것은 지금 이제 512조 이제 본 예산이 있는데 그 예산 중에 이제 용도를 바꿔서 100조 원을 코로나19에 관련된 어떤 사업에 투입하겠다. 그걸 결정하기 위해서 총선 이후에 국회를 소집해서 거기서 논의를 해야 된다. 이 얘기를 지금 한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이제 지원금 밝힌 내용은 일회성 지원이니까 그러지 말고 현재 예산이 512조 가까이 있으니 그중에 100조 원을 그냥 아예 코로나 예산으로 다시 항목 변경을 해서 확보한 다음에 지속적으로 예산을 지원해 줘야 한다. 뭐 이런 얘기인가요? 그게 이제 두 가지 차원의 이제 반론을 김종인 이제 총괄선대위원장이 제기한 건데 첫 번째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문재인 대통령이 얘기한 그 지원금은 일회적인 거고 앞으로 이렇게 일회적으로 지원한다고 해서 경제 위기가 뭐 빨리 끝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할 수가 있다. 이 점을 이제 강조를 한 것입니다. 네. 그리고 본 예산에서 용도를 변경하자는 것은 이것은 추경이나 다른 이제
추가적인 재정 확대가 아니라 본 예산에 있는 용도를 이제 있는 돈을 용도를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재정 건전성이나 이런 점을 고려한 이제 결정이다. 그것을 지키면서도 충분히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 이 반론을 지금 제기한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좀 절충안이다. 사실은 재정 건전성을 지키면서도 충분히 지원금을 확보할 수 있는 절충안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지금 뭐 이것도 역시 당장 하는 건 아니고 어차피 총선 끝나고 난 다음에 논의를 해야 될 사안이기 때문에 그렇죠. 당장 모든 정책에 대한 평가를 하긴 좀 너무 빠른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그렇죠. 더군다나 이 정책을 관철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동의하는 사람이 사실은 국회 과반 이상이어야 되는 거죠. 사실 예산을 바꿔야 되기 때문에. 아, 그렇죠. 네. 네. 그리고 이런 가운데 황교안 대표하고 홍준표 전 대표 간에 설정이 벌어졌다고 하는데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이 황교안 대표가 지금 탈당 후 무소속 출마하는 후보들을 겨냥해서 영구히 입당을 허락하지 않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여기에 대해서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가 반박을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선거에서 패배하면 황교안 대표도 그대로 아웃이다. 이런 얘기인데요. 그래서 이제 그대로 아웃이다라는 얘기가 사실 이 선거에 돌입하는 과정에서 황교안 대표가 사실은 일종의 뭐 사천 논란, 심지어 이제 공천이 아니고 황천이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황교안 대표가 자기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공천을 좀 허물어뜨렸다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황교안 대표가 뭐 무소속으로 당선돼도 입당 안 받아주겠다 뭐 이런 식의 얘기 또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홍준표 전 대표는 그 얘기를 하면서 공천이 정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에게 무소속 출마의 정당성이 있는 거고 그리고 이렇게 무소속 출마를 한 사람 다시 받아주지 않는다고 황교안 대표 주장하지만 선거지면 그것은 황교안 대표의 책임이지 그것이 내 책임이냐 이렇게 반론을 하기 위해서 즉 무소속 출마의 정당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렇게 반론을 제기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반면 황교안 대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건 당연히 무소속 출마 등으로 유실되는 미래통합당의 지지층을 단결시키기 위해서 붙들기 위해서 이제 하는 얘기인 거죠. 네. 근데 이런 가운데 유승민 의원이 지금 선거 지원 유세에 나섰어요. 그렇습니다. 진수희 의원이라든지 그다음에 지상욱 의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의 선거사무소 그다음 영입한 김웅 후보 전 새로운 검사 보수당 쪽 그렇습니다. 네. 이런 분들의 지금 이제 지원을 이제 다니고 있는데 지금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조 친박은 나다 이렇게도 얘기를 했고 그리고 지금 중앙선대위나 이런 데 참여하지는 않겠다 이렇게 또 얘기를 했고 개파 불문 내가 필요하면 지원하겠다 이런 얘기를 쭉 하고 있거든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지금 여전히 유승민 의원에 대해서는 친박계의 거부감이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당 전면에 나서서 이제 선거 이후에 뭐 당권까지 바라본다라고는 평가가 나오는 그런 것들은 피하겠다라는 이런 좀 포석인 것 같고요. 그러면서도 수도권에서 중도층을 또 데려오는 데는 유승민 카드가 또 효과가 있기 때문에 김종인 카드와 엮여서 이런 데서는 자기가 충분히 역할을 하겠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행보를 하고 있다고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 서울 수도권 민심이 굉장히 중요한데 유승민 의원이 지금 선거를 돕겠다. 적극적으로 움직임을 보이는 것이 선거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 앞으로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오늘 뉴스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민하 시사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완자로 시작하는 말 완전히 완벽한 완두콩 완타치 김성환의 시사야. 평일 밤 10시 5분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오늘 정부가 코로나19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보편 지급이냐 선별 지급이냐 긴 논의 끝에 소득 하위 70% 가구에 대해 4인 기준으로 가구당 100만 원씩 지급하겠다 이런 내용인데요. 오늘 이슈와 인물을 더 깊이 들여다보니 인터뷰 시간에는 이번 긴급 재난지원금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 또 실효성이 있는 대책인지 기본소득을 연구하는 민간 싱크탱크인 랩 2050의 이원재 대표와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이 대표님께서는 오늘 정부가 발표한 긴급 재난지원금 일단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방향은 옳고 지급하는 것은 좋은 결정이라고 보는데요. 네. 방법이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상당한 혼란이 있지 않을까 좀 걱정이 됩니다. 방법이 문제가 있다는 게 무슨 말씀이세요? 가구 소득 하위 70%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요. 네. 일단 첫 번째로는 전체를 대상으로 지급하지 않고 하위 70%를 대상으로 지급하기로 했기 때문에 이 하위 70%가 어디서 갈리냐를 놓고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하위 70% 소득을 찾기 위해서 어떤 한 점을 찾아야 하는데요. 그 점에 해당되는 소득은 작년 소득이 될 것이고 그러면 올해 소득이 급감했던 분들은 못 받는 분들이 또
생길 수가 있어요. 작년에 소득이 많이 높았다면. 그리고 이제 그 경계선에서 살짝 넘어가서 못 받는 분들은 불공정하다는 이 느낌을 가지고 항의를 할 수도 있고요. 이런 문제가 한 가지 있고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개인이 아니고 가구를 대상으로 했다는 문제가 있는데요. 네. 실제로 이제 긴급 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생긴 경제적인 재난, 다시 말해 조금 쉽게 풀어서 이야기하자면 소득의 감소, 급격한 소득의 감소를 겪은 분들 돕는 거거든요. 소득 감소니까 소득으로 돕는 거죠. 그런데 사실 소득이 감소하는 건 가구가 아니에요. 개인이죠. 예를 들면 장사를 해도 개인이 하는 것이고 취업을 해도 개인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통 소득과 관련된 그 경제활동과 관련된 지원은 실업급여라든지 뭐 이런 방식으로 개인에 대해서 지원을 하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복지 수당을 주는 것 같은 느낌으로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고 그랬어요. 네. 그래서 이것이 이제 받으시는 분들이 좀 시혜적으로 이 복지의 수혜자가 되는 것 같은 느낌을 갖게 되고 받지 못하는 분들은 또 소외감을 갖게 되고 이런 이 문제가 좀 생길 수 있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과세를 통해서 어차피 세금으로 이 돈을 다시 메꿔 넣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네. 또 세금을 내는 분들은 개인인데 가구를 대상으로 줬기 때문에 이 굉장히 복잡한 문제들이 생길 수 있는 좀 여지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일단 정부가 그 소득 하위 70% 가구에 지급을 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 소득 하위 70%의 기준도 지금 아직 공개가 안 된 거죠? 네, 명확하게 이야기하지 않았는데요. 추산만 할 수 있는 거죠. 추산을 해보자면 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그 제도 아래서 생계급여를 지급을 하게 돼 있는데 그때의 이 소득 기준들이 쭉 있습니다. 그게 이제 하위 70%면 이 중위소득이 한 150% 정도가 돼요. 그러면 4인 가구가 한 650만 원에서 700만 원 사이 정도의 소득이 됩니다. 물론 가구 소득이기 때문에 맞벌이 부부인 경우에는 두 분 소득을 합쳐야 되고 그리고 이제 근로소득만 포함되는 게 아니고 다른 기타 소득이나 사업소득이 포함되기 때문에 이제 취업을 해서 임금을 받고 있는 분들이라도 또 뭐 임대소득이 있다거나 그러면 이제 뭐 또 그거 다 합산을 해야 되고 이런 이슈가 생기고요. 그리고 또한 그 재산을 환산해서 여기에 산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대로라면. 네. 그러면 이제 집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집값 소득으로 환산을 해야 되고 자동차 갖고 계신 분들은 자동차 소득으로 환산해야 되고 전세금도 환산해야 되고 이러기 때문에 사실 개인이 계산하기는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렇지만 대략 한 600만 원에서 700만 원 정도의 월 소득을 갖고 있는 4인 가구라면 그것보다 더 많이 버는 분들은 못 받으시고 그것보다 덜 버는 분들은 받으실 수 있고 이런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주는 금액이 가구 원수에 따라서 다르다고 발표를 했는데 네. 가구 원수가 4명인 경우 4인 가구인 경우에는 100만 원 그리고 3인 가구는 80만 원 2인 가구는 60만 원 1인 가구로 40만 원 이렇게 좀 차이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대표님 좀 설명 들어보니까요. 소득만 가지고 따지는 게 아니고 자산도 같이 따질 것이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지금 네네. 일각에서는 뭐 고가 아파트에 사는데 소득이 없으면 받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렇게 되지는 않는다는 건가요? 그게 뭐 동전의 양면이 있는 거죠. 자, 정부에서 아직 명확하게 얘기는 안 했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린 거는 만약에 이 기초생활보장제도처럼 한다면 그렇다면 이제 자산까지 감안을 한다는 것이고 또 뭐 건강보험도 자산까지 감안을 해서 이 그 금액을 결정을 하니까요. 네. 그렇게 한다는 것이고 동전의 양면은 뭐냐면 고가 아파트 갖고 계신데 소득 없는 분들은 이 경우에는 못 받으시게 될 수 있죠.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은 이 소득이 나는 없는데 그 특히나 코로나19 때문에 이 소득이 더 없어져서 정말 어려운데 어떤 자산이 있다는 이유 때문에 또 네. 못 받아서 억울한 분들이 또 생길 수도 있죠. 양면이 좀 같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복잡하네요. 이거 예, 정부가 너무 어떻게 기준을 제시할지가 참 궁금한데요. 이렇게 복잡해서 문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여기 한 가지 더 복잡한 네. 게 있어요. 지금 각 지방에서 지방정부 차원에서 또 이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는 곳들이 생겼지 않습니까? 네. 경기도에서는 모든 도민에게 10만 원씩 준다고 발표를 했고 서울시에서는 또 중위소득 이하 가구에게 약 50만 원, 최고 50만 원까지 지급한다고 발표를 했고 이게 지방마다 다 발표를 했고 또 특히 광역단체인 서울시, 경기도 같은 데서도 발표를 했지만
기초단체인 포천이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도시나 구 단위에서 발표를 하는 곳들이 있단 말이죠. 이렇게 되면은 이번에 정부에서 발표한 그 재난지원금, 긴급재난지원금은 다른 것들하고 얹어서 주는 개념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명시하지 않았는데요. 배제한다고 안 돼 있는 걸로 봐서 다 합산하게 돼 있는데 그러면은 사시고 계신 지역에 따라서 받게 되는 소득이 많게는 4가지, 5가지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받으시는 분도 내가 왜 이 돈을 받는지를 잘 모르시는 상태에서 받고 또 이 옆 동네에 사시는 분하고 왜 차이가 나는지 잘 모르게 될 수가 있어서 이 복잡성이 굉장히 좀 늘어나서 이 문제는 좀 앞으로 정부가 국회에서 논의하면서 풀어나가야 될 문제일 것 같습니다. 그 일반 광역자치단체가 지급하는 부분, 기초자치단체가 지급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이따 다시 한번 좀 제가 여쭤보고요. 지금 이게 지원 방식과 관련되어 있는 문제에 대해서 정말 하나만 좀 더 여쭤볼게요. 미래통합당에서는 70% 줄 거면 차라리 다 줘라. 아니면 집중적인 선별 지원을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식의 반응을 보이고 있거든요. 이런 통합당의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제 생각에는 제일 중요한 거는 원래 목적이거든요. 원래 목적은 재난기본소득이라고 부르던 뭐 긴급재난지원금이라고 부르던 목적은 이번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경제적으로 어려워진 분들을 돕는 것이죠. 네. 그렇다면 어려워진 분들을 찾아야 돼요. 근데 어려워진 분들을 찾는 방법을 이제 2가지를 다르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지금 정부에서 발표하는 가구 소득이 낮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고 이제 미래통합당 같은 경우는 그게 아니고 더 좁혀서 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인데 제가 보기엔 둘 다 틀린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면 어떻게 하든 간에 소득을 따져서 선별을 해서 지급하게 되면 작년 소득을 가지고 따지게 됩니다. 네. 작년 소득만 봐서는 올해 그분들이 얼마나 어려워졌는지 알 수가 없어요. 만약에 작년에 월 1,000만 원의 소득을 갖고 계신 분이 있었는데 올해 그분이 예를 들어서 서울의 번화가에서 고깃집 하시는 분이에요. 직장에서 회식 주로 하시는 분인데 그렇기 때문에 전혀 손님이 안 와서 올해 100만 원이 된단 말이죠. 월 소득 1,00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줄어든 이분의 경우에는 전혀 이 소득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되죠. 그렇지만 이분은 정말 생사의 이 갈림길에 서 있을 수도 있어요. 이런 분들도 있을 수가 있고요. 어떤 분들은 작년에 소득이 굉장히 작았는데 올해는 또 이 어떤 호황업계에 있어서 예를 들면 마스크 생산업체를 하고 있다거나 이런 분들은 소득이 굉장히 늘었을 수도 있지만 작년 소득을 가지고 또 지급을 받아야 되는 거죠.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뭐 미래통합당 얘기든지 뭐 정부에서 발표한 거든지 다 상당한 한계가 있고 재난을 맞은 분들을 돕는다는 취지에는 상당한 한계가 있고 이 문제를 극복하려면 일단 보편적으로 모두에게 지급한 다음에 올해 소득을 따져서 올해 연말에 정산을 해서 그걸 다시 회수하는 방식으로 그런 방식으로 운영을 해야만 원래 취지에 맞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어떤 기준을 설정하고 지급하는 것보다 모든 사람한테 줬다가 나중에 다시 세금으로 환수하는 방법, 일정 소득 이상인 사람한테 그런 방식을 선택해야 된다. 대표님이 기본소득을 긍정적으로 주장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시지 않나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요. 뭐 방식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얘기를 나누도록 하고요. 이 부분을 좀 여쭤봤으면 좋겠습니다. 김종인 미래통합당 총괄 선대위원장은 지금 정부가 올해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한 512조 정도 되는 이 예산 중에 코로나 예산 한 100조 정도를 차라리 빼라. 지금 정부 예산 집행도 잘 못하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장기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떻겠느냐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하나만한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100조의 예산을 빼라고 얘기했는데 무슨 예산을 빼라는 얘기를 안 하면 그 얘기는 안 한 얘기나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100조의 예산을 빼라고 하면서 국방, 공공안전 예산을 빼라고 이야기했다면 그거는 군대와 경찰을 줄여서 코로나 예산으로 써라 이런 얘기가 되죠. 의미는 있는 얘기입니다. 논쟁은 해야 되겠죠. 그게 아니라 뭐 SOC 예산이나 중소기업 예산이나 뭐 이런 경제 예산 합치면 또 100조 가까이 됩니다. 그거를 빼서 코로나 예산을 써라. 그럼 논쟁할 수 있죠. 기업 지원 다 끊고 소상공인 지원하라는 얘기가 되니까. 근데 그런 얘기 하나도 안 하고 그냥 100조를 예산에서 빼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사실 내용이 없는 얘기보다 정치적 수사에 불과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얘기의 내용은 무엇이냐? 지급하지 말라는 겁니다. 총선 끝나고 나서 왜냐하면 일반 회계를 조정하려면 국회에서 논의해야 되거든요. 근데 국회는 총선 전까지는 안 열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종인 위원장이 진짜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선거 전에 지급하지 마라. 선거 전에 돈 주면 사람들이 정부를 찍고 싶어지지 않겠냐. 네.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네. 긴급 지원이라는 취지에는 전혀 맞지 않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선거 일정에 맞춰서 사람들의 생계가 왔다 갔다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분은 그냥 이 상황을 정치적으로 유리하게 만들기 위해서 정치적 수사를 구사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앞서 이제 말씀하실 때 그 지자체가 지급하는 거하고 정부가 지급하는 게 이렇게 중복되지 않느냐 이런 이제 지적을 좀 해주셨는데요. 근데 각 지자체별로 사정이 각자 다를 수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은 농산어촌 같은 경우에 사정하고 이런 도심 지역이나 특히 수도권 지역하고는 다를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걸 천편일률적으로 무조건 정부 지원하니 지자체는 예산 지원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좀 무리가 있지 않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저는 정부는 보편적인 지원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기본적으로 선별하지 말고. 근데 선별은 중앙정부가 하는 선별은 세금을 거둘 때 많이 번 사람한테 많이 걷는 방식으로 누진적으로 선별하는 방식이 가장 적절하다고 봅니다. 대신에 지방정부에서는 그 보편적인 지원에 추가로 지방에서 필요한 것을 정말 찾아서 선별 지원을 해야 된다고 저는 보는 거죠. 정부는 보편 지원을 하고 지방은 차라리 선별 지원하는 게 낫겠다. 그렇죠. 네, 대상자를 찾고 또 현물을 지원할 수도 있고 하니까요. 지금 아무래도 지방 정부가 사람들에게 가까이 있기 때문에 네. 좀 더 구체적인 지원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거 하나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대부분이 지역사랑 카드라든가 뭐 카드 형태로 그냥 현찰로 들어가는 지원은 아니거든요. 정부가 이번에 발표한 것도 그런 것 같고요. 그러니까 그 차이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재난수당은 현금 지원이라 해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지역 상품권도 의미가 있어요. 지역 상권을 살리는 데 필요하죠. 네. 가까이 있는 지역에 소상공인에게 물건을 사는데 사용되게 돼 있는 게 지역 상품권이거든요. 그 네. 지역 상권 살리는 데는 좋은데 지금 재난수당은 지역 상권을 살리는 것이 주목적이라기보다는 생계의 그 소득이 갑자기 급감해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의 생계를 지원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최대한 네. 그분들이 쓰실 수 있을 만큼 유연하게 쓸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좋습니다. 현금이 네. 가장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랩 2050의 이원재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수고한 당신들의 이야기가 여기 있습니다. 김성환의 시사야. 시사야, 네, 저 여기 있어요. 오늘 하루 AS 해줘. 네, 더 알고 싶은 이야기 놓쳤던 뉴스. 제가 알려드릴게요. 시사야 애프터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오늘 하루 KBS 1라디오에서 화제가 됐던 방송 내용. 함께 들어보시죠. 미국 세계 최고의 의료기술을 가진 국가로 우리가 알고 있는데 왜 이렇게 상황이 안 좋습니까? 그거는 뭐 정말 다양하고 복합적인 이슈가 있는데요. 일단 미국이 코로나19의 새로운 진원지가 됐잖아요. 네. 아시다시피 이 바이러스는 비슷한 코로나 바이러스 계열의 전염병이었던 사르스나 메르스에 비해서 훨씬 강력한 전파력을 갖고 있고 또 불과 두어 달 만에 중국에서 전 세계로 퍼져나갔죠. 그러니까 미국처럼 인구가 많고 중국, 유럽을 포함한 전 세계에서 방문객들을 받는 나라가 이런 팬데믹 상황에서 어느 정도의 대규모 지역사회 감염을 피해갈 방법은 애초에 없었다고 생각하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에서 사태가 이렇게까지 지금 악화일로로 치닫는 건 아무래도 정부의 굉장히 안일했던 인식 탓이 컸다고 생각합니다. 날씨가 따뜻해지면 그냥 사라질 거다. 뭐 코로나19 관련된 뉴스가 곧 다가오는 대선을 겨냥한 음모론이다는 소리까지 했었고 1월 말에 이미 중국에서의 입국만 차단해놓고 다른 측면에서는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거의 3월 초까지 수소방관하면서 어떤 대비를 하지 않았고요. 예. 지금 전 세계 모든 국가의 사례가 보여주듯 국경 봉쇄는 그 자체로서는 감염의 전파를 어느 정도 완화해주는 효과가 있을지는 몰라도 절대적인 해결책이 될 수는 없거든요. 그런데 중국과의 국경 봉쇄 후 충분한 진단 역량과 방역 체계를 구축할 수 있었던 이런 약 6주간의 시간을 허비하고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황에서야 온갖 대책을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정부 대책이 그렇다고 치고 미국 현지 의료진들도 지금 그렇게 생각을 했었나요? 이 정부 대책에 문제가 있다라는 것들?
그렇죠. 지금 미국 전역에서 의료진들이 상당히 많이 의료진들이 아무래도 최전방에서 싸우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거를 코로나 바이러스와의 전쟁에 비교를 했는데 그럼 네. 최전방에서 싸우는 병사들은 아무래도 일선 의료진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워낙 준비가 제대로 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 이 사태가 닥치다 보니까 일단 의료진들이 자기들이 의심하는 환자들에 대한 제대로 된 검사도 할 수 없었고 그리고 네. 지금은 뉴욕을 중심으로 하지만 뉴욕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굉장히 의료진들을 위한 기본적인 마스크나 방호복 같은 보호장구조차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는 상황이라 의료진들이 아주 많이 힘든 상황입니다. 네. 현장에서 코로나19 겪고 계신 입장에서 지금 상황에서 가장 힘든 점이 있다 그러면 어떤 걸 말씀하시겠습니까? 정말 의료진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끝없이 밀려오는 환자들의 수 그리고 보호장비의 부족 때문에 정말 큰 스트레스를 받고 있어요. 의료진들도 기계가 아니라 역시 이 병에 감염될 수 있는 사람이고 집에 가족들도 많이 있잖아요. 네. 어떤 의사는 처자식에게 바이러스를 전염시킬까 봐 아예 퇴근도 안 하고 병원 방직실에서 살고 있기도 하고요. 어떤 분들은 방송 인터뷰에서 현재 미국 상황이 자기가 봉사하러 가본 어떤 제3세계 국가보다 더 열악한 상황이라는 분도 계셨고 빨리 정부와 민간의 여러 가지 조치가 빨리 효력을 발휘해서 충분한 그런 물량들이 확보되길 바랄 뿐입니다. 미국 내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도 심상치 않습니다. 오늘 애프터 서비스는 오태훈의 시사본부에서 미네소타주의 메이오 클리닉 안철아 전임을 연결해 현지 상황에 대해 인터뷰한 내용입니다. 팍스 아메리카라는 말처럼 20세기는 미국의 시대였습니다. 미국은 정치적으로는 민주주의의 모델이자 군사적으로는 세계 경찰 국가로서 분쟁과 갈등을 조정해왔습니다. WHO가 코로나19 팬데믹 선언을 내놓은 직후 전 세계 국가들이 달러 구하기 전쟁에 나선 것도 미국이 세계 경제를 주도하고 있는 한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최근 트럼프 행정부의 대응을 보면 과연 우리가 알고 있는 미국이 맞는지 의심이 들 정도입니다. 진단시약이 부족해 다른 나라에 손을 내밀고 인공호흡기가 없다, 방호복이 부족하다, 의료진들의 호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국은 저력이 있는 나라기에 잠시 환자가 폭증하고 혼란이 발생할 수 있지만 분명히 확산세를 조기에 차단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최근 몇 년 사이 자국 우선주의를 내세우며 상호주의와 국제연대를 포기하고 다른 나라를 힘으로 압박하고 자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조차 제대로 챙기지 못하는 미국의 모습을 보며 과연 20세기도 미국이 주도할 수 있을지 자꾸 물음표를 던지게 됩니다. 김성환의 시사는 청취자 여러분들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청취자 최희철님께서 의견 보내주셨는데요. 코로나19 퇴치를 위해 수고하는 정부 관계자와 의료진, 방역 봉사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속히 코로나19 종식되길 기도하겠습니다. 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미국식 하면은 모든 사람이 조용하다 하던 시대도 있었거든요. 미국은 그만큼 우리한테 모델이 됐던 국가였는데 오히려 지금은 우리가 더 잘하는 것 같습니다. 자부심을 가져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의료진들 정말 고생 많이 하십니다. 문자 보내주셔서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참여하신 문자 번호는 샵9730이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콩 게시판, 유튜브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 1부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11시 정각 2부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